이어서 서울대학교의 최은하 교수님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최은하 교수님은 소아감염학회 회장 또 정부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4년간 연구를 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대 소아과학 교실 최은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5세에서 11세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아의 예방접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인의 예방접종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연구가 되었었던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성인에서의 임상 3상에서 연구 결과에서는 위약군에 대비해서 그리고 성인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가 약 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면역원성, 안전성, 그리고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였을 때 95%의 효능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모더나 회사의 mRNA 백신의 임상 효과는 94.1%의 백신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성인이 포함되었고, 이 백신 효능의 효과를 발표한 그 시점은 평균 관찰 기간이 약 2개월여 되었었습니다. 백신 연구에서 소아는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인에서의 안전성과 효과가 먼저 입증이 되고 난 후에 소아와 청소년에서의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성인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서의 백신 효과 연구로서 12세와 15세의 면역원성과 효능 연구에 대해서는 먼저 면역원성을 16세에서 25세, 즉 성장년층에 비해서 면역원성을 약 1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 결과 항체,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그 능력은 청장년에 비해서 더 높다. 라고 그렇게 발표했었고, 비교적 그 대상자 수는 성인에 비해서 적어서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관찰 기간을 약 2개월 정도 하였었을 때 감염을 예방시킬 수 있는 그 효능이 100%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아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의 감염이 성인과 달리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예방 가능한 그 감염은 유증상 감염에 대한 효능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더 나이가 어린 5세에서 11세는 성인과는 전혀 다른 면역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에 가장 합당한 백신 용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하였고, 그 결과 성인과 청소년에 사용했었던 용량의 3분의 1이 아이들한테 가장 합당한 용량이라고 결정을 하였었고, 그 결과 3분의 1의 용량을 사용을 해서 백신의 면역원성은 청소년과 비슷하고, 그리고 백신의 효능 또한 90.7% 정도였고, 이 연구에 대상된 대상자는 약 3천 명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소아에서 유증상 감염에 대한 백신 효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의 소아 청소년에서의 면역원성, 효능, 안전성 측면의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소아에서도 충분한 항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고, 백신의 유증상에 대한 효능이 밝혀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효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아 청소년에게 어떤
어떤 백신으로 인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를 알려면은 대략적으로 아이들한테서의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발생하고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2022년 올해죠. 1월부터 2월까지의 자료를 보면은 17세 이하 60만 명의 확진자 중에서 중증에 속한 환자들은 32명이었었고 누적 중증화율은 17세 이하의 확진자의 0.01%이고 그중에 3명이 사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3월 달 지금 중순인데요. 그 더블링 타임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발생률은 지금 이 정도의 약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률 이외에 과연 소아 청소년을 연령을 3개로 나누었었을 때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5세에서 11세는 소아, 어린 소아 그리고 청소년에 비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아 연령에서 중증화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아직 백신 대상자가 아닌 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는 성인과 매우 달라서 단지 질병의 부담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폐렴이라든지 열이 오래간 소아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원율 지표를 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학적인 특징이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CDC에서 작년 10월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역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1세 미만이고 그리고 나이가 점차 중간으로 갈수록 가장 사망률이 낮고 그리고 10대 이후가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율을 보시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델타와 그리고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그런 시점에서의 즉 5세 미만에서의 입원율이 가장 높은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플루엔자에서 보는 그런 입원율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주 초창기 때는 연령 간의 그 입원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많은 높은 입원율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최용진 선생님이 소아의 코로나19 그 위중증을 나타낼 때 중증 사망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줬는데요. 사실 코로나인 경우에 소아에서는 모든 소아가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잘 밝혀진 그런 중증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신생아, 즉 아주 어린 영아이죠.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기저질환으로 만성 폐질환, 당뇨, 심장질환, 신경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매우 특이하게 이렇게 비만인 경우에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고찰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작년 10월까지 8명의 17세까지의 위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8명이 definitely obesity였었고 그리고 1명이 비만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90에서 95%에 해당하는 비만에 가까운 정도의 체중이 증가한 상태에서의 위중증 상태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소아에서 위중증에 빠진 아이들은 대부분의 소아가 아니고 특별한 고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인 경우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위험 환자가 있고 소아에서의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8월부터 고3과 그리고 수험생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2세에서 17세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고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 현황이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심근염과 심낭염은 우리 의학한림원에서 코로나 백신 그 백신 안전성위원회에서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 반응으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고3 백신 접종에서의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률은 외국에 비해서 발생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치료되거나 아니면 외래에서 치료된 경우도 있었고 중환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망 환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에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3주로 했었을 때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했었던 그런 것을 접종 간격을 8주로 연장하였었을 때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러 mRNA 백신을 처음에는 화이자, 두 번째는 그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하거나 또는 접종 간격을 한 달 그리고 2달 이상으로 연장을 했었을 때 심근염과 심낭염에 발생한 것을 봤었을 때 2차 백신 접종을 모더나로 사용했을 때 심낭염, 심근염의 발생이 가장 흔히 발생하고 어떤 백신 조합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의 간격을 8주 이상으로 연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이상 반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와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 이상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즉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은 고위험군으로 빠지는 고위험군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등한 정도의 공고 수준을 하지 않고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그 외의 일반 소아 청소년에게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접종하라라는 것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전문학회에서 12, 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그리고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있는 이후에 사실 모두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아들에게 접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이 대상 권장 사항을 받아들이는 부모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닌데 매우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 또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게는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소아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혀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혼란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아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추천할 만하지만 고위험군과 그리고 일반 소아에게 공고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나타나는 기대하는 백신의 효과가 맨 처음 정재훈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상당히 많은 소아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상태로 가장 많은 높은 그런 그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는 시점에 백신을 이제 접종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또 이게 약간 백신 접종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점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mRNA 백신의 효과는 과연 성인에서는 어떻게 읽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에게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3차 접종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원과 그리고 응급치료 예방 효과를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다 약 70% 내지는 80%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원 예방 효과와 응급치료 예방 효과가 백신을 3차 접종한 후 2주 내지는 10주가 경과된 시점부터는 효과가 감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인에서의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이 소아에서는 좀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5세에서 11세 그리고 12세에서 15세에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과 그리고 델타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각 연령별로 백신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5세에서 11세의 백신의 효과는 약 30% 정도이고 그리고 12세에서 15세의 델타에 대한 그런 효과는 초기에는 약 8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60% 정도로 감소하는 반면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델타 변이주에 대한 백신의 효과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소아 청소년에서의 백신의 효과를 얘기할 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이 질병 예방에 갖고 있는 그런 효과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생 면역을 제공하면서 그 질병을 완전히 근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우리 그 코로나 백신은 그러한 기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백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아에게도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내는 장단기 그런 합병증이 있고 지금은 오미크론이 있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유행주는 오미크론보다 더 심한 그런 중증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간접적으로 전파와 그리고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소아에서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경한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 감염으로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오미크론 지금 시대에서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롱텀 세이프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의견이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소아 5에서 11세에게 접종하는 것이 거의 중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부모에서도 접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36%, 주저하는 이런 입장이 약 6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 사회적인 편익에 더불어서 우리 소아 자체, 백신 접종을 맞는 소아 자체에게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지, 편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소아청소년에서의 접종 지침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고 안전성을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소아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2021년 절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청소년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만 해도 고위험군에만 예방접종을 추천했고 2008년에는 2세 미만의 연령에게만 추천했었던 백신이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소아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지침도 상당히 앞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뮤테이션, 그러니까 변이주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을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이주가 반드시 약독화된 변이주가 유행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파력, 병동력 그리고 백신 회피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소아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무증상 경증 감염에 대해서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백신이 갖는 효과, 백신 회피로 인해서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질 오미크론 특이 mRNA 백신 효과가 올 상반기에 나타나는 결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오미크론 유행기 동안 아이들한테서 얼마나 높은 발생 건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애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 감염 자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출현하는 변이주가 오미크론과 얼마나 유사할지 또는 병독성은 어떤 측면을 나타낼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소아 청소년의 임상 양상을 할 때 단지 위중증 사망뿐만 아니라 정확한 질병 부담, 입원율이 되겠죠. 입원율에 대한 부분을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으로 기대한 효과가 소아에서 중증 감염이나 입원율 예방뿐만 아니라 전파 차단이라든지 무증상 감염,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백신의 장단기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더 충분하게 확보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백신의 효능과 또 편익, 또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